명절 때만 되면 아프다는 둘째 동서에, 명절 때만 되면 팔에 깁스하고 나타나는 막내 동서에, 저는 결국 상을 뒤집어 엎고 말았습니다. 통쾌한 동서 길들이기 저의 사연을 들어봐 주세요. 저는 아들만 셋인 집에 시집간 결혼 15년차 맏며느리입니다. 저는 남편과 3살 차이 납니다. 너무나 좋아했던 동네 오빠라 열심히 쫓아다녔죠. 코올리게 때부터 알던 사이라서 오빠는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지만 저는 온 동네방네 오빠 내 거라며 알리고 다니면서 좋아하는 티를 그렇게 내고 다녔죠. 저의 짝사랑은 결국 결실을 맺어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는 이미 한 동네라 다 아는 사이였고 시부모님도 워낙 오빠를 따라다녔던 저를 잘 아시기에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시작되었어요. 신혼집은 분가를 해서 따로 살았지만 시댁 근처에 집을 구했기에 처음엔 살림을 배운다고 시댁에 자주 갔어요. 어머님도 예뻐해 주셨고 하나하나씩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재미만 있는 건 아니더군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삼형제 중에 맏며느리로 들어가다 보니 할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이 영양가가 없다시면서 불신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집에서 거의 음식을 하셨어요. 평일에 갈 때는 저녁 준비만 도와드리면 됐기에 괜찮았지만 어쩌다 주말에 자고 오는 날이면 정말 하루 종일 부엌에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종손이라서 명절이고 제사고 집으로 오는 친척분들 음식까지 다 준비하자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어머님과 친척분들이 덕분에 잘 치렀다고 수고 많았다면서 역시 맏며느리는 다르다고 해주시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고생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면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힘든 게 싹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명절 2번에 제사 6번. 그렇게 맏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며 열심히 살다 보니 결혼 6년차가 되었더라고요. 그 사이 아이도 2이나 태어나고요. 전업주부로 있은 지도 6년차. 어느덧 집안 살림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둘째 도련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집안에 소개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도련님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언제 여자를 데려오나 기다렸던 차에 그 소식이 정말 반가웠어요. 어떤 사람일까 궁금도 하고요. 삼형제 집안의 맏며느리다 보니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랑 가깝게 잘 지내야지 하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도련님이 사귀는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첫인상은 뭔가 새침대기? 그런 느낌이었어요. 키도 작고 아담한데 성격도 차분한 그런 느낌이었죠. 도련님이 워낙 서글서글한 성격이라 활발한 성격의 여성을 사귈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둘째가 오래 걸려 데려온 신부감을 참하다고 좋아하셨죠. 도련님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란 말도 안 했는데 결혼은 언제 할 거냐며 성하셨어요. 아무래도 여성스럽고 차분한 성격이 마음에 드신 모양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신호를 보내자 둘째 도련님은 기다렸다는 듯 결혼을 추진하더라고요. 양가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고 곧 결혼식 준비에 들어갔죠. 오랜만에 결혼식에 집안은 분위기가 들떴고 새로 들어올 사람 맞이에 분주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도 제사며 명절이며 맏며느리로서 역할을 해내느라 바빴죠. 결혼식 날이 오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동서의 모습을 보니 왠지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도 몇 년 전엔 저 자리에 주인공이었는데 지금은 2아이 엄마의 주씨 집안 맏며느리로 살아간다고 제대로 꾸미지도 못하는 그런 아줌마가 된 것 같았거든요. 속상했지만 그냥 잊어버리자 생각하고 도련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새로 들어온 둘째 동서.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마스카라를 하나 건네며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을 건네는데 역시나 처신사대로 깍쟁이였어요. 집에서 외동으로 자랐다는 동서는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집에서 설거지 한번 안 하고 컸다더라고요. 이제 막 결혼했으니 시어머님도 크게 뭘 시킬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결혼했을 때와 또 다른 모습이셨죠. 결혼하고 처음 돌아오는 제사. 며칠 전부터 장봐서 야채도 손질 다 해놓고 제사 당일 오전부터 전이며 튀김이며 해댄다고 정신없는 저와 달리 둘째 동서는 도련님 회사 퇴근에 맞춰 제사 시간이 다 돼서야 시댁에 왔어요.
도련님 뒤에서 쭈뼛쭈뼛 들어서는 모습이 며느리가 아닌 손님 모양새더군요. 일찍 오지 않는 건 전날 도련님 전화에 알고 있었지만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 며느리인 사람이 무슨 객식구인 양 하는 짓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무슨 수가 있나요? 친척 어른들도 다 오신 상황에 할 말은 내일로 미뤄야 했죠. 그래도 그날 설거지는 하려고 먼저 고무장갑을 끼더라고요. 그나마 눈치는 조금 있구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요? 제사 지낸 제기랑 식사하신 그릇들은 마구 나오는데 설거지를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겁니다. 얼른 정리하고 저희도 집에 가야 하는데 천천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이 천불 나더라고요. 결국 그 많은 설거지 제가 하고 동서는 어머님과 같이 정리하라고 했죠. 정리가 웬만큼 되고 나자 설거지만 남은 상황. 저는 정리가 끝났으니 개수대에 와서 그릇들을 헹궈줄 줄 알았는데 도련님이랑 식탁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다. 어쩜 그리도 눈치가 없는지. 동서, 여기 그릇 헹구는 것 좀 해줄래? 결국 제가 부르자 쭈뼛쭈뼛 오더니 다시 고무장갑을 끼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정리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싸웠습니다. 아니, 재수 씨도 이제 결혼해서 잘 몰라 그런 걸 텐데. 꼭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해야겠어? 세상에나. 속이 상해서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동서 뒷담화를 좀 했더니 남편은 듣기 싫은 티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언성을 높이는 거였어요. 아니 그렇잖아. 오늘 제사에 일할 사람이 몇 명이야? 나랑 동서밖에 더 있어. 근데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 거 뻔히 보면서 도련님이랑 식탁에 그렇게 앉아있는 게 말이 되냐고. 제삿날인데 분위기 안 좋아질까봐 할 말도 안 하고 꾹 참고 마무리까지 다 하고 왔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편은 안 들어주고 새로 온 동서 편을 드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날 얼마나 서럽던지. 결혼하고 그날까지 힘들고 고되도 책임감으로 버텼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후회가 됐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더군요.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맞으니까 마냥 포용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때 한 일주일은 남편이랑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화난 게 답답했던지 일주일 뒤에 슬며시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다 흐지부지 화해한 것 같은데. 하여튼 남편이 그땐 너무 원망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이 있고 몇 주 뒤 시아버님의 생신이 돌아왔죠. 동서가 결혼하고 처음 하는 생신이니 그래도 뭘 좀 하겠지 기대했어요. 근데 사람 간의 기대 같은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생신일이 다 와가도록 전화 한 통 없길래 제가 전화를 넣었죠. 동서 이번 주에 아버님 생신 있어 알고 있어? 아, 몰랐어요. 이번 주라고요? 아, 다시 전화 드릴게요. 도련님도 아버님의 생신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여태 제가 그냥 준비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바로 도련님이 전화가 오더니 아, 형수. 저 이번 주에 처가댁이랑 여행 가기로 해서 비행기표랑 숙소 예약을 다 해놔서요. 그래서 못 온다고요? 결혼하고 첫 생신인데요. 아, 그렇게 됐어요. 취소하자니 위약금도 세고 장인어른도 스케줄을 비워두신 상태라. 죄송합니다. 세상에나. 생신날 처가랑 여행 간다는 도련님 부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신날 그리 한다니. 황당했어요. 많이. 저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여행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형수님 믿고 다녀오겠습니다. 형수. 고마워요. 도련님과 전화를 끊고 기분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은 게 외식하시는 걸 안 좋아하셔서 결혼하고 이날 여태껏 생신 때마다 집에서 음식을 다 해서 지냈는데 이번엔 동서가 있어서 덜 힘들겠지 싶었더니 결국 또 제 몫인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도 당연히 언짢아 하셨어요. 뭐를 바래시는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생신이라 더 그러신 것 같았죠. 또 별 수 없이 혼자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거하게 차리진 못했지만 성의껏 준비한 생신상. 식사를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아버님을 뵈니 썩나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아이들도 할아버님 생신이라고 생일 축하 노래에 직접 손글씨로 적은 생신카드까지 전달해드리니 우리 맏며느리 덕분에 내가 기분이 좋다 하시며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기분이 많이 좋으신지 저한테 용돈 봉투도 주시고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시부모님. 살면서 부딪히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애정있게 저를 대해주시는 두 분을 뵈면 집안 행사로 고생스러운 것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맏며느리 자리는 그런 거였어요. 고생스럽지만 잘 해내서 뿌듯한 자부심 같은 거요. 아버님 생신이 지나고 며칠 뒤 도련님네가 왔습니다. 아버님 명품 지갑을 하나 사서 왔더라고요. 아버지, 며느리가 아버지 드린다고 산 선물이에요. 도련님이 아버님 비위를 한껏 맞추며 선물을 건네고 또 동서는 곁에 얌전히 앉아있더군요. 생신 때 참석 못해서 제법 비싼 선물을 준비한 모양이었는데 지갑을 보신 아버님은 언짢던 표정을 금세 푸시고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래 비싼 걸. 우리 둘째 며느리 덕분에 좋은 지갑 써보는구나. 고맙다. 제가 차려드린 생신상을 받으실 때랑 똑같은 표정으로 좋아하시길래 역시 돈이 좋구나 싶었어요. 왠지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냥 그날은 그랬어요. 기분이. 동서가 새로 들어오면 저는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같은 며느리로서 공감대로 생기고 서로 맞으면 따로 밖에서 시간도 보내고요. 근데 동서와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지 친해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동서를 대하실 때 저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 알게 모르게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요. 아마 질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생신거는 그렇게 선물 공세로 잘 넘어갔어요. 어쨌거나 제가 본 동서 첫인상이 들어맞긴 한 것 같아요. 동서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이 되자 애초에 가진 저의 로망은 치우고 원래 저런 사람이거니 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뒤로도 여전히 도련님 앞세워 딱 하던 정도만 하고 다녔지만 제가 걸로 넘어지면 집안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참았어요. 그 뒤로 몇 년 뒤 이번엔 막내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고 여자를 데려온다더라고요. 몇 살이냐, 어디서 만났냐, 암만 물어봐도 나중에 알려준다며. 그냥 웃고 말길래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감이 들어맞았어요. 막내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는 무려 도련님보다 8살이나 많은 돌싱녀였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싫다고 대놓고 말씀은 못하시고 놀라서 할 말을 잃으셨던 두 분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저희 부부는 물론 둘째 도련님네도 놀라서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술집에서 합석해서 놀다가 가까워졌다며. 막내 도련님은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막내 도련님은 약간 한량기가 있어서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하던 상황이 온 거였어요. 저희의 반응은 예상했다는 듯 8살 많은 돌싱녀는 의연한 표정으로 앉아있더군요. 그러곤 준비해온 선물을 뿌리기 시작했죠. 하나같이 전달하는 종이백은 백화점 명품 브랜드였고 비싼 선물 받아서 좋긴 했지만 한편으론 부담감도 있었어요. 식사와 다과까지 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여자를 배웅하면서 보아하니 차도 비싼 외제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막내 도련님이 얼마 전에 뽑은 차도 이 돌싱녀가 사준 거라는 얘기에 아니, 도련님이 데려오신 분 재산이 많으신가 봐요? 네. 얼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혼할 때 위자료를 좀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나보고 우리 결혼하면 저 일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완전 좋겠죠. 대체 재산이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과한가 싶더라고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셋째 동서도 보통은 아니겠다 싶은 게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느는 것 같았어요.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꿈꿨던 우애 좋은 동서지간은 이뤄질 수 없는 거였죠. 아니 왼수가 안 되면 다행이었어요. 인사차 다녀간 그 여자는 그 뒤로 뺀질나게 시댁을 드나들길 시작했죠. 물론 올 때마다 비싼 선물들을 잔뜩 사서요. 여러모로 반대가 있을 거라고 직감한 건지 물량 공세를 펼쳤죠. 처음엔 눈에 안 차하시던 시부모님도 반복되는 물량 공세에 결국 훅 가시더라고요. 세상에 선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미 어머님의 목소리에 호감이 묻어나는 걸 보고 넘어가셨구나 싶었어요. 깍쟁이 둘째에 능구렁이 셋째. 어쩜 새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안 맞는지. 그 돌싱녀가 시댁으로 찾아올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죠. 결국 시부모님은 막내 도련님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다행히 그 여자한테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허락하신 모양이었죠. 그렇게 막내 도련님도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 어머님께서는 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시며 집으로 부르셨죠. 사실 저는 집에서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밖에서 외식을 하면 편할 텐데 집에서 보면 결국 설거지와 뒷정리는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절대로 내가 설거지 안 할 거야. 음식 준비는 어머님께서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평소에도 음식 솜씨가 좋으시고 손이 크신 어머님께서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고, 저희가 도착하고 좀 안 되어 둘째 동서네가 도착했습니다. 새침대기 둘째 동서는 여전히 말수도 없고 도련님만 졸졸 쫓아다녔죠. 둘째네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임신 소식이 없어서 시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더 늦어지기 전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셋째 동서네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물을 양손 가득 가지고 왔더군요. 뭐 그게 흉 볼 일도 아니고 감사한 것인데 어쩐지 제가 그렇게 못해서인지 저는 괜한 자격지심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집에서 아무리 대소사 다 치룬 거는 누가 알아주나 싶은 것이 씁쓸했죠. 막내 동서는 디자이너였는데 직업처럼 아주 센스 있고 멋있는 여자였죠. 그래서인지 도련님이랑 같이 서 있어도 8살 나이 차이로는 안 보였어요. 이게 왜 여자들끼리는 묘한 신경전 같은 게 있잖아요. 겉으로는 하하호호 웃으며 친한 척해도 뭔가 옷차림이나 화장품이나 가방, 이런 것들 비교하기도 하고 약간의 기선제압 같은 기류도 있고요. 뭔가 막내 동서 앞에만 서면 제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와는 너무 다른 사람. 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탓에 저는 그렇다 할 직장 생활도 어떤 경력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내 동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브랜드도 낸 아주 능력 있는 여자였어요. 이혼녀라는 핸디캡이 있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혼한 게 뭐 대수겠나요? 여튼 못난 저는 그렇게 막내 동서를 견제 아닌 견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식구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고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상 위에 그릇들을 새며느리가 치웠죠. 그런데 그때 둘째 도련님이 나 내일 새벽에 지방 출장이 있어서 먼저 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밥 먹는 내내 둘째 동서가 도련님 옆구리 찌르는 것을요. 빨리 가자는 신호겠죠. 그래 그러렴. 둘째가 요즘 출장이 많네. 건강 잘 챙기고. 어머님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둘째 동서네에게 얼른 가라며 그러면서 저에게 큰애야 애들 잡채랑 갈비찜 남은 것 좀 싸다오. 요즘 둘 다 왜 이렇게 비썩골았어 그래. 네 어머님. 저는 설거지도 안 하고 도망치는 둘째 동서를 위해 남은 음식들을 싸야 했죠. 어이가 없고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어머님께서는 제 속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둘째 동서네가 가고 이번에는 막내 도련님이 엄마 그럼 우리도 갈게. 비행기를 오래 탔더니 너무 피곤하네. 그래 너네도 피곤한데 어서 가거라. 네 어머님. 못 치워드리고 먼저 가서 죄송해요. 에구에구.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무슨 소리야 어여가서 쉬어라. 엄마 우리는 음식 안 싸줘도 돼. 왜 너 갈비찜 좋아하잖니 좀 싸가. 아니야. 우리 집에 반찬해 주시는 아주머니 오시잖아. 그분 음식 잘해. 아 그러니? 엄마가 반찬은 좀 해다 주면 되는데. 엄마 힘들게 무슨.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해 걱정 마 엄마. 그렇게 막내 동선에도 뒷정리도 없이 쌩하고 가버렸습니다. 설거지는 또 오롯이 저의 몫이 되었죠. 두 집 식구들이 다 빠지니 집이 허전했어요. 어머님께서는 남은 음식들을 다른 찬에 담으셨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속에서 울컥하더군요.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왜 이런 허드렛 일을 다 제가 해야 하는 건지. 동서들이 들어오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죠. 거실에서 히히덕거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을 보니 더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서러워서 차에서 엉엉 울었어요.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당신이 제일 손윗사람이니까 다음부터는 할 말 있으면 다 해. 그게 맘대로 돼. 어머님도 가만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서냐고. 내가 어머니한테 따로 말씀드릴게. 귀한 우리 마누라 내가 챙겨야지. 내 비위 맞춰준다고 남편이 온갖 애교들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통에.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추석. 저는 추석이 다가오자 또 며느리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죠. 이번에야말로 동서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머님께서 허리를 삐끗하셔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장 보는 것 때문에 먼저 둘째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형님. 동서 잘 지냈지? 다음 주가 추석이라서 장 보는 것 때문에 전화했어. 아, 네. 동서는 언제 시간 괜찮아? 형님, 제가 지금 병원이라서 이따 저녁에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아, 그래, 그럼 저녁에 전화 줘. 그렇게 통화하고 끊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둘째 재수 씨가 몸이 안 좋다네 이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번에 시험관 하면서 많이 힘든가 봐. 안 그래도 둘째 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 동서는 저와 전화를 끊고 뽀르르 도련님한테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대단하신 애처가 도련님이 남편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장 보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시험관 하고 다음 주는 푹 쉬어줘야 한다네. 동생이 엄청 미안해하더라. 형수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던데.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있었죠. 또 시작이다 싶은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동서는 시집 온 지가 3년인데 어떻게 명절 때마다 일이 생겨. 당신이 좀만 이해해줘. 그 집에 임신이 안 되어서 다들 걱정이잖아. 아 누가 몰라. 평소에는 동서 잘만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게 명절이나 제사 때만 이러냐고. 얌체처럼 도련님 뒤에 숨어가지고 그런 말은 나한테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네.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들어서 시험관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큰지 알고 있어요. 근데 최소한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번 도련님이 앞에서 다 막아주니까 이제 완전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날 저는 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동서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죠.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음 영상으로 올릴게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저의 속 터지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